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금이 4천만 원이라니. 65세의 박정숙 씨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국세청에서 온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신혼집 자금으로 보냈을 뿐인데 3개월 후 날아온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 내 돈을 내 아들한테 줬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아껴온 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상속 증여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사 서미원입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 중 10명 중 7명은 박정숙 씨처럼 가족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바로 그 생각이 화를 부릅니다. 국세청의 눈은 이제 가족 간 송금에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1일 세무조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 핵심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한 공무원에게는 그 금액의 10%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곧 실적이고 성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금 추징은 개인의 성과가 되었어요.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제가 실제 국세청 내부 관계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모든 금융정보가 AI에 의해 자동 분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고액 거래만 사람이 조사했다면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패턴이 이상하면 AI가 경고를 띄웁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나눠 보냈다고 해도 AI는 이를 분할 증여로 인식합니다. 하루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거래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됩니다. 박정숙 씨도 처음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결혼 자금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액 자금 이동, 직계가족 간 송금, 이자 상환기록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AI는 그녀의 계좌에 빨간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가 2025년 2월 10일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상환계획이나 차용증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됩니다. 가산세 포함 납부세액 4공천 1,000원.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으면 안 걸렸을까? 조금씩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이유 불문하고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용증도, 이체 메모도, 상환 일정표도 없던 그녀는 아무런 반박 근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창업자금,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서류는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말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마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도 서류와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세금으로 바뀌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이제는 준비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세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5년 5월 이후 달라지는 세무조사 제도와 왜 평범한 가정까지 그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무조사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인센티브 구조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세금 조사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약 87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었습니다. 경기 침체, 고령화, 부동산 거래 감소, 그리고 수출 둔화로 인해 국외에 들어오는 세금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출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비, 의료비, 연금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카드사, 부동산, 심지어 통신사 데이터까지 연동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서류를 뒤지고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분석해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다면 AI는 이를 비정상 자금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계약 직전 대량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그 즉시 상속 혹은 증여 가능성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포착된 거래는 자동으로 세무공무원의 검토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가장 강력한 변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1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면 개인 포상금 1,000만 원이 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자 세무조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되지만 그냥 넘어가자던 사안도 이제는 확인해보자, 이게 내 실적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공무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건이라도 더 찾아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보하니까 확인만 해도 성과가 쌓입니다. 즉, 예전처럼 서류 몇 장으로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AI가 감시하고 사람이 검증하며 돈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파도는 누구에게 닿을까요? 대기업, 연예인, 고소득 전문직, 물론 그들도 여전히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반 가정이 주요 타깃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부모 병원비, 사업자금 지원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새롭게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가장 쉬운 루트가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루된 증여세 중 62%가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도 이자도 상환 계획도 없는 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더 이상 사적인 가족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은 다음의 5가지 패턴을 중점적으로 추적합니다. 1. 직계 가족 간 반복 송금. 2. 동일 금액 반복 입금. 3. 부동산 거래 전후 고액 현금 이동. 4. 미성년자 계좌, 자금 이동. 상환 이력 없는 차용 거래,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AI가 포착한 그 거래 하나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내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해?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족 간 거래를 탈세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조세정의의 최전선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가족 간 거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실제로 증여로 간주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불법 증여로 변하는 이유, 그 진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법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의 돈과 세법상의 돈은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이었더라도 문서와 기록이 없으면 세법은 그 돈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가장 감시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에게는 영수증을 남기지만 가족에게는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세법상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증여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도 상환 계획도 없이 송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시다.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이자율도 없고 언제 갚을지도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이 돈을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으로 봅니다. 즉, 증여로 분류됩니다. 부산의 정미영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모에 결혼 축하해 라고만 적었죠.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세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 없음, 상환 계획 없음, 증빙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국세청은 그녀에게 3,24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둘째, 차용증 없이 고액자금이 이동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 무슨 서류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말로만 한 거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그 거래가 실제로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증거 불충분, 일볼 증여로 간주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 송금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합시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게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세법은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재산 이전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일시적, 불규칙적, 필요비용의 성격을 가져야 비과세입니다. 반복적이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넷째,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의 자금 이전입니다. 서울의 정태영 씨는 초등학생 딸 명의의 적금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국세청은 아이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근거로 그 돈의 출처가 부모임을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 누적 1억 2천만 원 중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 공동 계좌를 통한 모호한 자금 이동입니다. 가족 명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 명의가 다르면 곧바로 타인 거래로 인식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소득 이전 또는 재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AI는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5천만 원 한 번 송금보다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보낸 것이 더 위험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반복되면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재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EU에 보고됩니다. 그 데이터는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현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고령자 계좌에서의 반복 송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계좌에서 자녀나 손자 계좌로 일정 금액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면
이는 상속증여, 사전 분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상속세를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랑에 의존하는 거래입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국세청의 데이터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와 패턴만을 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다음 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흐름, 증빙 관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사랑이 아닌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지키는 현실적인 생존법입니다. 제가 세무 현장에서 20년간 수백 명의 가족을 만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문서를 남긴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낸다. 그만큼 세법은 감정보다 기록을 중시합니다. 이제 그 핵심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라.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증여 여부를 1차 판단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건 돈을 빌린 증거가 없다, 1증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다음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금액 표기, 반드시 숫자와 한글 병기.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이라고 써야 위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세법상 최소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3. 상환 계획. 추후 상환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처럼 적으세요. 또한 서명은 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양측이 같은 장소, 같은 날짜에 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으세요. 세무조사 때 공증 서류는 법적 완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둘째, 실제 돈의 흐름을 만들어라. 국세청은 서류보다 행동의 증거를 더 중시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그건 위장 거래로 간주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경수 씨는 아들에게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었고 연 4.6%의 이자율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아들이 매월 정확히 이자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 송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년 뒤 국세청은 22개월간 이자 납부 내역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부천의 강정희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려워져도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액은 못 보내도 좋으니 5만 원이라도 이자를 송금해라. 이체 메모에는 3월 이자 일부 송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년 차는 이자만, 2년 차부터 분기별 30만 원씩 상환. 이 약정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있었고 변경 사유도 명시했습니다.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강 씨는 정상적인 대여 거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갚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이내 거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와 거래 내역은 5년 이상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보관해야 할 핵심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원본 및 공증 서류, 송금 내역서 및
통장 사본,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표, 이체 메모가 찍힌 은행 내역서, 변경 약정서 및 상환 스케줄표, 가족 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특히 카카오톡 대화는 생각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산의 김영철 씨는 아들에게 유학자금 8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그를 구한 건 아들과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이자율, 상환일, 송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덕분에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의 3가지 원칙. 1. 차용증 작성. 2. 실제 거래. 3. 증빙 관리.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90% 이상의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나?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 같은 가장 많이 받는 사례형 질문들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나요? 한 번만 주는 건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세법이 느슨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은 오히려 가족 간 거래를 더 엄격히 봅니다. 지금부터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5가지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가족 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로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3년에 4천만 원을 더 줬다면 총 누적 금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최대 50% 구간 누진세로 최소 200만 원 이상 세금이 붙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더 넓습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역시 누적 기준이므로 금액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5천만 원을 준 뒤 2년 후에 1억을 추가로 이체했다면 그중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법적으로 무이자 대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 법상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이하 금액은 세법상 이자 없는 대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거래를 무상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2억 원 이하라도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결국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주면 추적이 안 될까? 이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감시 제도가 있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 보고. 2.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금액 상관없이 보고, 즉 하루에 9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반복적, 동일 시간, 동일 금액,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합니다. 특히 연간 누적 3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장모 씨는 딸 전세자금을 주기 위해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1천만 원 미티면 안전할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딸에게 준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1,8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4. 상속 전후의 현금 이동. 절대 금지 구간.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녀들이 종종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꺼내놓자는 마음이죠.
하지만 세법은 그 마음을 상속 회피 시도로 봅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은 추정 상속 재산구로 간주됩니다. 즉, 현금이 사라졌더라도 마치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현금이 없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5. 계좌 말고 현금이면 안전하다는 착각의 결말. 국세청은 이미 금융 데이터와 AI 분석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잦은 사람, 불규칙한 대량 송금, 자녀 명의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패턴은 모두 AI 경보 리스트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누가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봅니다. 아들에게 돈을 줘서 아들이 혜택을 받다면 그 순간부터 그건 증여입니다. 이 모든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 없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세금이다. 어떤 선한 의도도 증거 없이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가족 간 거래도 투명한 금융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감시하고 사람은 확인하며 시스템이 과세하는 시대. 결국 준비한 사람만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이 AI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추적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시면 세금을 피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는 AI와 빅데이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통장, 카드, 부동산, 차량, 현금 거래까지 모든 금융 흐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I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은 이상거래 자동 감지 IRS-AI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금융기관, 카드사, 보험사, 국토교통부, 심지어 병원 전산망까지 연결되어 한 사람의 경제 패턴을 통합적으로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되고 이후 아들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동일 금액이 사용되면 AI는 그 즉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0.8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AI는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예전에는 고액 거래만 조사했지만 이제는 정기적 반복적 상호, 교차 송금이 포착되면 자동 경보가 울립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송금한 금액이 일정한 주기와 규칙성을 가진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자금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AI가 분석하는 세 가지 핵심 신호 1. 반복성, repetition. 매월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면 AI는 정기지급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두 비율 불일치, disparity. 송금자의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 이동.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1년에 3천만 원 이상 송금했다면 소득 대비 비정상 거래로 표시됩니다. 3용도 불일치, mismatch. 송금 후 금액이 부동산, 자동차, 고액 보험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생활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의심으로 분류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가져올 변화. 이번 세무개혁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과세액의 최대 1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찾아낼수록 연봉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조사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입니다. 세무조사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가 한 번 의심 거래로 태그하면
그 기록은 최대 7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남습니다. 이 기간 내에 또 비슷한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 찍히면 7년 동안 감시당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투명하게 기록하라.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투명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5월 이자 송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정확히 쓰세요. 국세청은 거래 의도를 글자로 판단합니다. 둘째, 모의 계산을 활용하라. 복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 계산을 이용해 내 거래가 세금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상 금액이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정확히 상담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미리 신고하라. 차라리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와 조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국세청이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도 거의 사라집니다. 세상은 이미 AI 세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가족의 신뢰로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의 선물이 세금 폭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은 기록과 투명함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어떤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혼자의 끝에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다.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드리며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봤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 준비되지 않은 혼자.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기를 꿈꾸지만 통계는 냉정하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이미 혼자 산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나는 이런 숫자를 보고 단순히 슬프다고만 느끼지 않았다. 그건 예고였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경고였다. 어느 날 78세의 한 환자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사람은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혼자 죽는 게 무서운 거지. 그 말이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병실엔 늘 TV 소리만 가득했고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진료하는 동안에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잊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시대의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관계의 사라짐이다. 아파트 문이 닫히면 세상과의 연결도 닫힌다. 건강한 사람조차 고립되면 병이 시작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외로움은 담배 하루 15개 비보다 해롭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50% 높다. 나는 이 수치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얼굴들을 떠올린다.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노인, 3일 만에 발견되는 시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이웃의 경고가 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미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나는 수없이 봐왔다. 자식의 집에서 방 한 칸 얻어 눈치 보며 사는 부모, 요양원에서 매달 한 번 오는 전화에 기대는 어르신,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들. 준비는 그렇게 사라진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끝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다. 지금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바꿀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준비하지 않은 고독은 절망이지만 준비된 고독은 자유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입니다. 누군가는 산속의 고요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화려한 시설 속에서 사라지고, 또 누군가는 작은 복지관 옆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혼자가 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외로움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오늘 나는 그 연결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말 속에도 여전히 함께 살아갈 방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산속의 자유는 감옥이었다. 나는 오래전 윤정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 이제 누가 간섭하나 혼자 살래요. 그 말에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강원도 산골의 조용한 마을로 들어갔다. 공기 맑고 소리 없는 곳.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이 축복 같았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때 할머니의 얼굴엔 오랜만에 자유라는 단어가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길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자 산의 고요함이 점점 무게로 변했다. 말 한마디 건넬 리가 없었다. 마트까지 차로 40분, 편의점은커녕 이웃집 불빛조차 멀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런 정막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내는 숨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아도 마음이 메말랐다. 내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후 어느 겨울밤이었다. 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 손이 떨렸고 전화기를 찾는데 10분이 걸렸다. 119에 전화를 걸고도 구급차가 오기까지 50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다행히 그날은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었고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꺾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해가 지면 불안해졌다. 바람 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나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혼자만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 남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선택이지만 후자는 버림이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야 살아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경고다. 나는 요즘 산속에 집을 짓는 이들을 종종 본다. 조용한 삶, 자연 속의 여유를 꿈꾸지만 그곳엔 인간의 온기가 없다. 새소리와 바람이 아무리 맑아도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덮이지 않는다. 고립은 자연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심리학자들은 고립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고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사람의 대화와 접촉이 줄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불안 호르몬이 증가한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윤정이 할머니를 통해 자유의 착각을 배웠다.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할머니는 산속의 고요를 택했지만 그곳엔 대화도 웃음도 위로도 없었다. 결국 그 자유는 감옥이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사는 용기를 미화한다. 하지만 용기란 고립을 견디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맺으려 노력하는 힘이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외로워질 때 손 내밀 수 있는 거리에서 자란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이젠 마당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산보다 사람, 조용함보다 대화, 자유보다 연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삶의 방향이다. 안전한 감옥, 실버타운의 진실, 김동수 할아버지는 68세였다.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나는 정리 잘하는 사람이야.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자식들은 걱정스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권유이자 결정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중 5천만 원을 내고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다. 식사 시간마다 따뜻한 밥이 나왔고 병원도 바로 옆이었다. 청소도, 빨래도, 심지어 약 복용 시간까지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할아버지는 처음엔 감탄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조식, 10시 체조, 12시 점심, 2시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심지어 그날의 식단도, 대화 주제도, 웃음의 타이밍조차 규칙 안에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살고 있는 건가, 관리받고 있는 건가.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절규였다. 실버타운은 안전했다. 그러나 그 안전함이 그를 점점 투명하게 만들었다. 같은 옷, 같은 표정, 같은 대화. 그곳에는 젊은 사람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없었다. 하루 종일 들리는 건 TV의 뉴스와 약 이름뿐이었다.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대신 스스로의 의지를 잃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때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구조는 그런 자유를 차단했다. 의사로서 나는 그와 같은 노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불안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다.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사람은 위험을 감지해야 피한다. 하지만 감각이 사라지면 그저 조용히 멈춘다. 그게 바로 안전한 죽음이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결심했다. 나는 죽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리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곳을 나왔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실버타운은 편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오히려 환하게 빛났다. 그는 다시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이와 인사를 나누며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했다. 그렇게 불편함이 돌아오자 삶도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편리함을 행복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은 시스템 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살아난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같은 루틴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둔화시킨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보다 살아있는 관계가 건강을 지킨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이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인사했다면 당신의 뇌는 여전히 젊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그는 완벽한 시설을 버리고 불완전한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종 돌봄을 받는 걸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관계 안에서 돌봄을 나누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안전했지만 기억이 사라진 곳이었다. 거기엔 매일 누군가 떠났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진짜 고독이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트 직원에게 인사하고 공원 벤치에서 이웃과 차를 나눈다. 이게 내 세상이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복지관 근처의 기적 박순옥 할머니는 71세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혼자 살 준비를 해왔다. 누구에게 기대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혼자됨은 윤정희 할머니나 김동수 할아버지와 달랐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15평짜리 아파트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 집 앞에는 작은 공원과 편의점, 그리고 복지관의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요가복을 입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8시부터 요가 수업, 10시에는 건강 강의, 11시에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 도시락 1개 가격으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음이 오갔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다. 일주일에 2~3번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친구들과 번갈아 집에서 차를 마셨다. 혼자 살지만 외롭진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매일 인사할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엔 삶의 질서가 있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리듬이었다. 나는 복지관을 노년의 생명줄이라고 부른다. 그곳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다. 역할이 있다. 누군가는 봉사자로, 누군가는 학습자로, 또 누군가는 친구로 존재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역할감은 노년 우울증을 60% 이상 감소시킨다.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매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행위가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박순옥 할머니의 일상은 그 증거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몸이 좀 아파도 복지관에 가면 다 낫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사회적 교류는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고 코르티솔을 줄인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만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염증 수치가 오르고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 박순옥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엔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었다. 아침 요가에서 함께 땀 흘리는 친구, 점심 식사 중 건네는 맛있죠? 라는 한마디, 저녁 서예 시간의 집중.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뇌를 젊게 만들었다. MRI로 본다면 아마 활짝 빛나는 뉴런이 가득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할머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요. 그 짧은 대답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인간은 불리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도 희미해진다.
복지관은 그녀에게 이름을 돌려준 곳이었다. 그녀의 삶은 작은 행동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한 달 후에는 친구가 생겼다. 석 달이 지나자 그곳은 그녀의 제2의 집이 되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혼자 사는 노년의 비밀은 걸음수에 있다. 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고립되고 문을 나서는 사람은 연결된다.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그 몇 분의 거리, 그게 바로 생명선이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박순옥 할머니는 지금도 말한다. 이젠 집이 아니라 세상이 제 방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세상 속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복지관 옆에 작은 아파트, 그 15평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웃음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노후의 기적이다. 철학과 과학이 말하는 연결 나는 의사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옳았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간섭, 타인의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말은 완전히 뒤집힌다. 타인의 부재야말로 진짜 지옥이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라진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살아간다 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철학적 통찰은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과학도 같은 말을 한다. 미국의 버리건 대학 연구팀이 30만 명을 7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다. 이 수치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를 파괴하는 질병이다. 비만보다, 운동 부족보다, 심지어 고혈압보다 더 치명적이다. MRI로 본 외로운 노인의 뇌는 실제로 위축되어 있다. 특히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 부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떨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반대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작동한다. 새로운 대화와 관계는 신경세포를 자극해 뇌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나는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본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병이라도 사람과 어울리는 노인과 혼자 있는 노인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다르다. 대화가 있는 노인은 상처가 2배 빠르게 낫고 수면의 질이 훨씬 높다. 그들의 혈압은 낮고 스트레스 지표는 안정적이다. 단순히 마음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 연결은 생명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 또한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사회적 관계란 결국 서로를 기억해주는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사는 시대를 향해 간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35%가 노인이다. 그중 절반은 혼자 산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있는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방향과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다. 일본은 이미 노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다. 네덜란드에는 호게베이크라는 치매 마을이 있고 덴마크에는 세대 통합형 마을이 있다. 노인과 아이, 청년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본다. 이제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것인가 라고. 집의 크기를 고민할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고민해야 한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라. 오랜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다. 잘 지내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든다. 연결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건 작은 습관이다. 인사하는 습관, 눈을 마주치는 습관, 함께 밥을 먹는 습관.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철학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치고 과학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연결될 때 가장 인간답다. 혼자서도 함께 사는 법,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된다. 그것이 슬픈 현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연의 순리다. 중요한 건 혼자가 되는 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수많은 노년을 진료하고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 행복한 노년은 크거나 화려한 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관계가 흐르는 곳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새송이의 노후의 꽃을 소개하고 싶다. 이미 말씀드린 3가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꽃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다. 이건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핵심이다. 복지관은 노인에게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해주는 시간표이자 공동체의 중심이다. 아침 요가, 점심 식사, 오후 교양 수업,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치는 인사. 이런 일상의 반복이 뇌를 깨우고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 하루에 3,000걸음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다는 연구도 있다. 인간은 걷는 동안 생각하고 세상과 호흡한다. 복지관 옆집은 단순히 편리한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이다. 두 번째 꽃은 공원 옆의 저층 아파트 2층이나 3층이다. 나이가 들면 계단 몇 개도 벽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은 높이는 독립을 지켜주는 상징이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걱정 없고 정전이 되어도 발로 세상을 오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녹색 풍경은 마음의 약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자연 속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절반으로 낮다. 니체는 말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며 떠오른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행위다.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이 있었다. 둘 다 혼자 살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제보다 다리가 덜 아프시죠? 이런 사소한 대화가 그들의 하루를 지탱한다. 관계란 그런 것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그 덕에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꽃은 자녀와 도보 10분 거리의 집이다.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다. 서로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같다. 같은 집에 살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서로 잊힌다. 10분 거리, 그것이 사랑의 거리다.
필요할 땐 금방 달려갈 수 있고 일상은 각자 지킬 수 있다. 이 거리에는 존중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리가 사랑을 오래 살게 한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효도이자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지관 근처의 집, 공원 옆의 집, 아니면 자녀와 10분 거리의 집. 어느 것이든 정답은 없다.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 바로 인터넷을 켜서 당신이 사는 지역의 복지관을 검색해보라. 근처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고 직접 걸어보라. 공원의 길을 걸으며 벤치에 술을 세워보라. 자녀와 커피 한잔하며 미래를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준비는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발걸음 하나, 전화 한 통, 대화 한 번에서 시작된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두려운 것이다. 준비된 혼자살이는 자유다.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삶의 마지막 10년을 기다림이 아닌 살아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당신이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세상. 당신의 이름이 잊히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나는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존엄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돈이 있어서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며칠 전 내게 한 통의 전화를 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 돈은 그냥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건데요.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이었고 그 돈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히려 불이익의 이유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당하게 들렸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의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돈이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거의 받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은 그 돈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연금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돈이 있으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재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통장 관리 방식 하나만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돈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받는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단, 비밀은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그 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법도 편법도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우리 세대는 언제나 성실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 다들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안전망이어야 하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합법적인 비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10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상소득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글자가 바로 기초연금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장에 있는 예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 14%의 가상소득이 있다고 계산하죠. 즉, 실제로는 이자 한 푼 받지 않아도 매달 약 11만 원을 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계산이 무서운 이유는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돈은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일 수도 있고, 손자 결혼식이나 장례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런 사정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보고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며칠 전 만난 70세 전경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돈은 자녀들이 10년 넘게 모아준 돈이었고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쓰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그게 죄가 되나요? 내가 이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닌데 왜 벌점처럼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평균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사치하지 않는데 왜 혜택을 못 받지? 그동안 세금도 냈는데 왜 나를 부자로 취급하지? 바로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도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돈의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처럼 보이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 함정을 이해하면 그 틈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도의 작동 방식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어떤 제도든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며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도는 차가운 숫자지만 그 숫자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활 속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지키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다시 말해 정보를 아는 자의 생존법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에는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너무 많으면 연금이 끊기고 너무 적으면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그 균형의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술입니다. 곧 이어서 수천 명의 사례에서 찾아낸 황금 비율, 생활비 통장 최적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하나요? 그 질문은 늘 간절했습니다. 너무 적게 남기면 불안하고 너무 많이 남기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비율은 단순히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안정의 선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돈이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동시에 연금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오미경 할머니는 식당에서 평생 일하며 4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건데 내가 아프면 나라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안 준다네요.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없애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단지 통장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후 우리는 함께 계산했습니다. 생활비가 월 90만 원이니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자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뒤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전기세와 약값을 내시며 내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내 돈도 그대로 있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연금도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산이 서툴러서 복잡한 건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월 생활비 X6, 1일 최적의 통장 잔고. 월 70만 원이라면 420만 원, 100만 원이면 600만 원, 120만 원이면 720만 원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많은 분들이 한숨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모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부가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연금공단은 통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불규칙하게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빠져나가면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한 76세 택시기사 출신의 최병국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줄여야 합니까? 내가 평생 번 돈인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분은 통장에 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3달 뒤 그는 첫 연금을 받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네요. 돈도 그대로 있고
매달 34만 원이 들어오다니.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걸. 우리의 부모 세대는 늘 성실하면 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알아야 지킨다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 통장 관리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제도지만 그것을 아는 어르신들은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심사에서 없는 돈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은행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 상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바로 그 상품이 오늘 이야기할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없는 돈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준 두 번째 연금이네요.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은행 직원조차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가 있고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후자입니다. 70세 장태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3,5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상품의 존재를 알고 3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연금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세상이 조금은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정한 장기저축 예금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 안정자금으로 인정되어 자산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만기 후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어르신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상품은 숨겨진 금고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불법이 아니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 중에는 10년 넘게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노후 생활비로 지정해두면 심사에서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갑작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면 공단은 그 돈을 활동성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덧붙입니다. 돈을 지키는 데엔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제도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불법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합법적인 정보와 전략은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어느 날 상담소로 오신 68세 김윤자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면 속 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포기란 돈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 김윤자 할머니는 통장 관리를 다시 시작했고 반년 뒤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낸 편지의 한 문장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노인우대 장기저축은 단지 돈을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확신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음의 평화는 숫자보다 훨씬 큰 자산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보관하는 기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움직이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건네면서 의심을 사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합법적인 증여와 자산 이동의 원칙, 그리고 수십 명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노후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절차를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나눠주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니 연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이체나 현금 인출은 모두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선물처럼 준 돈이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자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76세 김영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연금 신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 결국 김 어르신은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과정을 증명한 뒤 6개월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알려주나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끝까지 웃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기록만 남겨두면 그 돈은 의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연금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천천히 이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제도는 패턴을 봅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움직이면 의심받지 않습니다. 한 73세 강미영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연금 신청 일주일 전에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신청 전에 줄여놔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비정상 거래 패턴. 결국 그녀는 6개월 뒤 계획적으로 다시 준비하여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그땐 몰랐어요.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손해였네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 돈을 옮길 땐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법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평가 기준은 합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68세 김영수 어르신과 65세 이명자 할머니 부부는 처음엔 각각 신청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합산 자산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 후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하나로 통합하고 각자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일부 자금을 사용했죠. 몇 달 후 두 분 모두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둘이 합쳐 매달 68만 원이 들어오니 이젠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방법에는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더 이상 제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난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연금 받고 보니 그동안 손해본 게 너무 아깝네요. 그분은 연금으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오래된 틀니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 미소가 나에게는 어떤 금액보다 값졌습니다. 결국 연금은 돈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돈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는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전략을 종합해 봅시다. 통장 관리부터 증여, 주택 수리, 장기 저축까지 모든 과정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원리를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늦었다고 느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나는 87세 한영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6번이나 연금 신청에 실패했던 분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치나 여유가 아니라 평생 아껴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넣고 100만 원은 오래된 집의 화장실을 고쳤으며 500만 원은 손자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겼죠. 그 결과 7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을 8살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9년째네요. 지금까지 3,6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되찾은 이야기구나. 또 다른 예로 박상철 어르신은 시골에 논과 밭이 있었지만 연금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자산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번 돈처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어르신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안에서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통장에는 살 6개월치 생활비만 남겨두세요. 둘째,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주택 수리나 안전설비에 투자하세요. 넷째, 자녀에게 증여할 땐 반드시 계획적이고 신고를 하세요. 다섯째, 농지와 실거주 주택의 특례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6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연금 신청 한 달 전에 갑자기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통장의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노후 자금은 장기저축으로, 생활비는 생활통장으로, 수리비는 따로 분리해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의 경제보다 준비의 경제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 마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이미 변화를 만든 겁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나는 10살에 처음 연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틀니도 새로 했어요. 이제야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웃음 속에는 평생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노후가 바뀌는 첫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